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익산 무학뉴스 미디어국장 최희성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민중당. 예. 진권희 후보님. 전권희 후보님. 예. 틀렸네, 또. 예. 예. 전권희 후보님을 만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한참 바쁘시죠? 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우리 시민들 만나서 네. 우리 한국 정치, 익산 정치에 나아갈 방향과 네. 익산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느라 네. 시간을 모르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민중당을 많이 알던가요? 아직은 좀 많이 모르시고 예. 조금씩 많이 알아가고 계십니다. 예. 민중당에 또 이석기 의원님이시던 예전에 예. 2012년도 예. 8년 전 얘기인데요. 예. 당시에 대통령 선거 때 예. 다카키 마사오 당신 떨어져 나왔다고 얘기했던 이정희 대통령 후보 이정희 대통령 후보가 있던 당인데 이제 당시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정농단에 의해서 예. 사실은 이제 헌정사 초유의 정당 해산이 돼서 2014년 1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 선물로 예. 되었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예. 다시 이제 통합정부당을 계승해서 2017년도에 민중당이 만들어져서 우리 서민들, 우리 농민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 당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본이 없는 정당들, 예. 후원인이 스폰서가 없는 정당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뭐 알릴 기회가 아니고 미디어 자체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대기업화돼 있는 거죠. 예. 대기업이 싹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디어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이제 홍보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소 정당들의 홍보 전략이나 군소 정당들이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먼저 좀 사실 우리 한국의 정치 문화, 특히 언론 환경에 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그것들이 국민들한테 골고루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돼서 그런 공론의 장에서 토론이 되고 또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거의 독과점화돼 있고 새로운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거의 상황처럼 돼 있어서 늘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매번 같은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자고로 다양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아하고 또 각 정당의 정책들이 국민들이 알려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언론이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이 그런 걸 적극 알리하는데 언론도 거의 자본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기존의 거대 정당 중심에 보도가 되어 있어서 한국 정치가 계속 이렇게 악순환으로 빠져있다 생각하고 뭐 저희 정당은 사실은 이제 그래도 당원들이 꽤 많습니다. 1000만 명에 가까운 당원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냥 선거 때 페이커 당원이 아니고 자신이 5,000원, 10,000원씩 저희는 당비도 높습니다. 기존 정당은 1,000원씩 받고 있는데 저희는 자신이 어떤 의지가 있으신 주권자로서 정당에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당비 5,000원, 10,000원을 내고 이렇게 어떤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진성 정당으로서 당원 10,000만 명이 있는 작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맨파워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뉴 미디어, SNS를 통해서 최대한 기존 언론의 그런 한계를 저희가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엇보다도 직접 시민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직접 구전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다. 그럼과 함께 하여튼 기존 언론에 대해서도 많은 좀 노력과 작은 정당들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풀뿌리 언론과 언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풀뿌리 언론은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저도 정통 기자 출신은 아니고 소셜미디어 출신이어가지고 소셜미디어 쪽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리고 이제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고 저희가 뭐 뉴스에 나가긴 하지만 소셜미디어 쪽으로도 할 거기 때문에 뭐 너무 딱딱하게 않게 하시고 사실은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전권이는 누구인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일단은 사람들이 지금은 후보란에서 이름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다를 간단하게 최대한 짧게 해주시면. 저는 30년 넘게 우리 민주화 운동과 또 민주화 운동 초심을 지키면서 우리 사회적 약자, 서민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온 진보 정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우리 농민들 위한 농민수당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고, 익산의 환경 문제 해결에도 힘을 보태온 나름 진심을 가진 진심의 정치, 실력 있는 정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진보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면 하도 이제 보고 다 하니까. 보고 다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저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과연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인은 누구인가? 다 보면 뭐 이런 얘기 하지 그렇습니다만은 뭐, 검찰 출신, 아무튼 뭐 그런 저런 출신들이 서민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 버스를 안 타본 사람들이 지금 국민을 대변하겠다고 나가서 지금 대기업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건희 후보님은 나야말로 정말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치인이 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가장 가까운 분이 아닌가. 고맙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최근에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초중고 나오고 대학을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5년 전에 귀향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 생활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금은 대국민 사기구로 드러났지만 뉴타운 재개발을 광풍이 불어줬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좀 속여서 그 재개발 조합의 배를 불리고 뉴타운 재개발 추진됐는데 당시에 그 주민들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기존 정치인들은 그 도움을 손을 잡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한 1년 넘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결국은 뉴타운 재개발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고 지금은 그분들이 서울 면목동 3-1 구역인데요. 거기서 지금 마을 공동체를 이루면서 잘 살고 있고 최근에는 그래서 10년이 지났지만 불구하고 저에게 사무실 전화해가지고 정치 후원금을 이렇게 또 이체를 해주시면서 격려 전화를 해주었던 최근에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은 예지만 제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30년 가까이 많은 우리 서민들 약자를 위해서 헌신해 왔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익산 시민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초심을 지키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제 소수 정당이 혼자 드신다고 해가지고 이 거대한 스트림, 메인 스트림의 그 물줄기를 조금이나마 이제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기존 정당들의 벽이 거대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무시무시했던 박근혜 정권의 벽도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촛불로 인해서 그 벽이 무너진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 시작은 한 명, 두 명이 어떤 깃발을 들지만 결국 그 깃발은 거대한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동참을 통해서 큰 물결이 되었던 걸 봤듯이 지금은 제가 비록 어떤 작은 어떤 몸짓이 보이겠지만 저는 결코 그것이 그렇지 않고 우리 익산 시민들 또 많은 국민들의 어떤 새로운 정치의 열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기존의 기득권 정치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정치의 문을 여는 큰 어떤 희망의 문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이나 저희가 느끼기에는 저희가 40년, 50년 민주당 몰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봤을 때는 저쪽에 자한당,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 민주당 또 찍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나도. 근데 이번에도 민주당이 제일 확률이 높단 말씀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목표를 해왔음에도
그렇게 이제 잘 되어 오지 않았다. 예. 이쪽에서는 이쪽에 나름대로 또 적폐가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렇게 어떻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민들이 특히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한 많은 호남 우리 민중들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거대한 수구 보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 혹은 민주당과 유사한 국민의당에 노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렇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익산, 우리 서민들, 농민들의 삶은 오히려 정치하거나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우리 지역 정당이라는 이유로 투표한 것이 아니라 그 정당 정책이 과연 대다수 우리 서민들, 농민들,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인지 나와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인지를 이제는 따져보고 그렇게 하는 좀 새로운 투표, 새로운 정치 혁명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변화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고 이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다녀보니까 시민들이 새로운 민주당과 이런 특정 정당의 몰표는 아니라 이런 또 많은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저는 잘 이렇게 반영해서 그걸 새로운 큰 어떤 목소리로 이렇게 키워간다면 충분히 익산에서부터 또 새로운 정치 혁명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 그 덴마크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스스로 올리는 그런 사태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에 세비 올립시다. 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노동자들 왜 자기들이 그 월급을 결정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민주노동당, 네. 민중당의 전신이 통합진보당과 민주노동당입니다. 근데 제가 민주노동당 때부터 주장했던 게 원래 국회의원들은 국가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최소한의 이런 활동하기 위한 활동비는 필요하지만 지금의 이런 급여는 세비는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저희는 직장인 평균, 노동자 평균 임금을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대략 한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로 치면은.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게 잘못되어 있고 특히나 일을 하지 않아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세비가 나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일하지 않고 국회가 문 안 열리면 세비를 한 푼도 월급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무노동 무임금이 유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어떤 그런 직장이 국회입니다. 이거 빨리 특권을 타파해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하여튼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앞장서서 직장인 평균 임금으로 대폭 세비를 삭감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진정한 국회 입법 이런 걸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공익적 그런 방향으로 이 재원을 활용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 세비 올린다고 그럴 때 제가 페이스북에 썼거든요. 최저시급으로 내요. 최저시급. 네. 최저시급을 줘야 아무도 안 하고 그러지. 예. 그리고 뭐 비서관 6명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비서관이요 7명에다가 네. 인턴 치면 9명까지 엄청난 지금 사실은 사단을 만들고 있고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일하지 않는 국회 그래도 세비는 꼬박꼬박 타먹고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들 특권을 다 폐지하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그런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회 대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이런 얘기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찍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뭐 우리 시민들의 그런. 제가 찍힌다고 했어요. 대표님 원래 찍혀있고. 예. 뭐건 뭐 저는 생각하는 거 사실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소수 정당으로서 어려운 점은 또 없으십니까? 예. 하여튼 뭐 제일 어려운 게 하여튼 저희들의 어떤 활동과 정책이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에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선부터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공정한 출발선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기존 거대 정당들은 이미 50m 앞에 뛰고 있고 저희는 뒤늦게 뛰고 있어서 좀 공정한 게임이 안 되겠다 하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어려움인데 최대한 저희가 더 노력해서 발로 뛰어서 또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정책을 제시해서 그런 부분들 극복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안 그래도 12월 정도는 해가지고 이제 최악이었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최악이 아니라는 거를 네. 코로나가 보여줬습니다. 네. 그것보다 더 이제 뭐 10% 20% 아니고 그냥 빵! 꽃가게 같은 경우는 뭐 모든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공연, 행사, 뭐 졸업식 뭐 다. 네. 그러니까 빵이에요, 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최악이지만 소상공인들은 또 버텨내야 되는 시기가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 750만입니다. 저기 써있다시피. 750만이지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들이죠. 근데 데모도 할 수 없어요. 문을 닫으면 물건 못 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버티기 전에 또 죽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대책이 또 있으십니까? 일단은 소상공인들이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체질, 경제 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재벌 대기업,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로서는 사실상 자영업이 생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거의 유일할 정도로 아주 기형적인 체제입니다. 내수경제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들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현실은 앞으로 나아질 수 없다라고.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 수출경제, 대기업경제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서민들 중심으로 전면적 이걸 바꾸는 과정이 일단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일단 돈이 안 돕니다. 지금 우리 서민 경제. 그러니까 사실상 동네 골목 경제는 우리 서민들,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경제가 도래하는데 이런데 부자들이 오진 않거든요. 큰 있는 사람들은. 근데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이나 노동자들의 호주머니가 갈수록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민중당에서는 전 세계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했던 당시에 뉴딜 정책에서 그 당시 부유세를, 초강력 부유세를 도입해서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넘치는 돈을 국가가 다 환수해서 그걸 사실상을 재투자했습니다. 서민들에게 재분배해서, 그래서 경제를 회전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는 특단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1% 재벌과 부자들이 사실상 경제에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불을. 이걸 풀지 않으면, 돈이 아래로 흐르지 않으면 자영업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생존하기 어렵다. 그래서 땜질시 인기 위주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현재 재벌과 부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모든 부, 한 70% 가까이 됩니다. 이 부를 회수해야 합니다. 일부를 회수해가지고 이것을 서민들에게, 우리 소상공인 경제로 갈 수 있도록 풀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돌지 않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돈을 돌기 위해서라면 강력한 이런 조세 정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서민들에게는 과한 세금을 때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세금이 낮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1% 특권층에게 불로소득 환수법들을 도입해서 전면적인 과감한 초강력 부유세, 예를 들면 자산으로 치면 110억 이상 되는 1% 부자들인데요. 초 1% 부자들이고, 소득으로 치면 연봉 15억 이상 되는 거의 1%가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자산과 부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거의 세율 90% 100% 이상을 부과해서 그 이상의 돈에 대해서는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도록 해서 그 돈을 다시 서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이런 경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근본적인 서민경제, 자영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임대료 이런 문제에서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10년을 사실 20년 이상의 그런 계약갱신 청구권을 늘려서 임대료로 인한 그런 어떤 가게 운영의 부담을 덜고, 그 다음에는 카드 문제도 카드가 없는, 거의 사실상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분들 돼서 최소한 자영업자들이 다른 어떤 부담을 더 지우지 않고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소상공인들의 각종 이런 은행이나 이런 어떤 대출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강력한 지원책을 펴서 정말 상인들이 사실상 국가에서 많은 부분 정책적 지원을 대표하지만 사실상 많은 우리 자영업자들한테는 상당히 높은 그게 지금 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과감하게 좀 거의 1%, 2%의 어떤 정책자금 수준으로 이렇게 재정정이 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이런 부분도 좀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하고 저희 나라가 예산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390 몇 조, 독일이 뭐 400조인가 뭐 이쪽 저쪽인데 네. 독일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엄청난 세금이 새고 있어요. 네. 어디서 제일 많이 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예를 들면 20% 가까이 됩니다. GDP에. 네. 그래서 이 지하경제가 사실상 다 세금을 탈루하고 뭔가 이 그러니까 온당치 못한 사실 돈이기 때문에 사실 지하경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드러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실제로 필요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걸로 이게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화폐 개혁을 통해서 20% 지하경제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저희 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1%, 그러니까 1%가 토지의 6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현재 부동산 이게 소득이 굉장히 크거든요, 비중이. 이런 부분들을 이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땅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불로소득 같은 소득으로 자기 자산을 축적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서 정당한 노동과 땀의 대가로 자기가 소득을 보는 방향으로 약간의 사회주의 개념이 들어. 이건 자본주의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유럽도 자본주의 경제인데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도 사회주의가 아니고요. 지금 무상급식 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증이 걸려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사실상 현재 서민경제가 회생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약간의 그 미디어의 세뇌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시민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친구랑 얘기하다가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제 삼성 얘기가 나왔는데 난 삼성 같은 거 없어도 우리나라 뭐 아무 상관없다. 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근데 그 친구는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인데 무슨 소리냐, 삼성이 있어 우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삼성이 우리나라에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제 걔는 입장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임대를 못 내가지고 망하기 직전인데 그게 무슨 삼성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상공인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소상공인조차도 대기업들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버틴다. 뭐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재벌 대기업이 대기업 경제가 한국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이제는 맞지 않는 과거의 신화적인 얘기에 불과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 사실상 주인이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삼성의 그 영업이익 또한 고스란히 외국인들에게 나가고 있어서 사실상은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 경제에 돌아오는 비율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인한 낙수 효과가 사실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도 단절되었고요. 실제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낙수 효과에 의한 재벌 대기업 경제의 중요성 문제는 이제 사실상 실패한 맞지 않는 경제 이론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내 경제 측면에서도 특정 기업이 자주우주하는 국내 경제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많은 소상공인들이 근간을 이루는 그러한 경제로, 그러한 내수경제 중심으로 경제가 나아갈 때 우리나라 경제가 서민들 삶도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대기업들의 이제 문제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돈 되는 건 다 한다. 마트, 보험, 카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마트 같은 경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애플이 떡볶이 팔지 않잖아요. 기술 개발이나 열심히 하란 말입니다. 왜 그 떡볶이 파는 소상공인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건 하는지 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정치, 대기업, 네. 그 다음에 교육,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빈익빈 부익부예요. 네,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인 거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민중당의 가장 큰 그것도 미디어의 기회 불평등. 네. 사실 일단 잘 모르니까 찍고 싶어도 모르니까 못 찍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한 이유도 그렇고, 이유도 우리 현재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점과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정말 극심한 부와 기회가 독점되는 아주 불공정한 불평등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출발선부터 공평하지 못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당과 정권위는 이러한 기득권 구조, 불공정 불평등의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걸 타파하기 위한 1% 특권 자산을 사회에 환원시켜서 우리 서민들에게 서민 경제로 재분배해서 우리나라 서민들의 삶을 살리고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런 정책 공약을 핵심적인 공약을 제시하면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제는 시민 여러분, 익산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 30년 동안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지만 돌아온 것은 시민 무시와 오만의 정치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나와 삶과 우리의 삶을 대변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런 후보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희망의 싹을 꼭 틔워주십시오. 그래야지 기존의 정치권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또 긴장하게 되고 또 분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독점화되면 정치는 죽습니다. 다양한 정치,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도 이번에 정말로 30년 동안 진보의 한 길, 서민과 약자의 한 길을 걸어온 민중당 정권에게 꼭 희망의 한 표를 주셔서 익산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익산의 희망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